그 창사 뭐 기념일 같은 날 아니에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연달아는 옵니다. 우리 아이템이 많아요. 우와. 오, 센 거 나왔습니다. 예. 매년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저희 본게임2는 오늘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국군의 날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점점 기세 높아지는 K방산, 해외에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위상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올해 국군의 날에도 뛰어난 우리의 K무기 체계 만나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 행진이 실시됩니다. 10월 1일 당일 오후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가장 먼저 호국 영웅 카 퍼레이드가 시작되고요. 이어서 다수의 공중 전력과 지상 장비가 기동될 예정인데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의 결정체와 더불어 정예 강군으로 성장한 한국군의 위용을 엿볼 수 있는 자리죠. 특히 호국영웅 카퍼레이드는 올해 처음 실시된 행사라고 합니다. 국토 방위를 위해 희생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감사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국군의 날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예. 자, 그러면 우리 호국 영웅님들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병님께 대하여 경례 총성. 국방의 중요성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매번 강조합니다만. 예. 근데 100번 강조해도 중요성이 모자라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우리의 방산 깐부가 되고만 폴란드. 근데 폴란드의 국군의 날이 우리 광복절하고 같은 8월 15일입니다. 그래요? 네. 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폴란드가 국군의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국방력을 과시를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란드 국군의 날이랍니다. 8월 15일. 진짜 MSPO에서 제가 탑승해 봤던 천무의 폴란드 버전 뭐더라? 그것도 호마르 K죠. 그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역시 호마르 K.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사실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끌었고. 순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보신 것처럼 K2 전차가 또 위용을 드러내서 관람객들의 박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퍼레이드 대미는 지상군 화력의 중심이라고 할 폴란드의 K9 자주포하고 K9 차체를 활용한 폴란드형 자주포인 크라프가 장식을 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 이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현장 오셨던 대통령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마치 이제 분위기가 K9이 대통령님을 호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날 이제 전차, 자주포, 미사일 발사대, 방공 시스템 그리고 군용 차량 220여 대와 약 2,500명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차지한 이제 다양한 국산 무기 역시 이걸 보니까는 마치 K방산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굳이 폴란드뿐만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우리 K방산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수출액부터 방산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정부의 올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가요. 200억 불이에요. 2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6조 7천억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20억에서 30억 달러 요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021년에 73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9조 7천억 원, 그리고 이 2022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173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23조 원에 급격히 올라섰어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4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8조 7천억 정도인데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으로 세계 10위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올해 잇단 그 수출 낭보가 우리 상반기에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달성이 매우 유력해 보인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 목표가 뭐겠습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위의 방산, 빅4 방산 수출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외신들 반응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CN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 방위 산업이 이미 메이저 리그에 진입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포브스지는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큰 건이 하나 성사됐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대표 주자 K9의 우리도 다녀왔죠. 루마니아 수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반가운 소식이었죠. 아, 그럼요. 저희가 루마니아 방문했을 때도 이제 응원을 많이 했고 네. 저희가 가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상황이 됐고요. 루마니아가 지난 6월에 K9 자주포 54문하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3천억 와, 원. 1조. 네. 지난 7년 동안 이루어진 루마니아의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해요, 이게. 지금 루마니아는 뭐 당연히 지금 나토의 회원국인 상태고, 지난해부터 또 군 현대화 사업을 계속 이제 진행해 왔는데, 이전까지는 루마니아 육군이 자주포를 운영하지 않고 견인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구식 무기 체계를 네. 이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전환을 하는 중입니다. 루마니아가 K9을 도입한 배경으로는 역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K9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52%나 됐다고 합니다. 네, 과반수. 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인도 이렇게 전 세계 9개국이 운영을 하는 중인데 이번에 루마니아 합류로 10개 국가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K9의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할 것이다라는 믿을 수 없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뭐 과반이 아니라 뭐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70%면. 그런데 그 K9의 루마니아 수출 그 현지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그 K9 그 도입 관련해서 현지 보도가 계속 잇따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 막 뜨면은 흥미로운 뉴스 뜨면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댓글 달잖아요. 루마니아 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댓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제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면. 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53이 뭐야, 108만 가야죠. 막 얘기인 것 같고요. 네. K9 정말 좋아해. 그다음에 포병의 삼성 갤럭시. 우리 그냥 씁니다 이럴 때요. 이게 의미를 아시잖아요. 저희가 간접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저희가 아시잖아요. 그만큼. 네. 그다음에 아주 좋은 선택이야. 네. 기술 이전과 K10이 함께 올 거니까. 이분 본 게임 보시는 분이네. 뭐 좀 아는 분이네요. K10 함께 따라가야죠. K9만 있으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해외 밀덕들이 K9의 엄청난 생산 속도와 관련해서 그 현지 보도에 단 댓글들도 꽤나 좀 흥미로운데요. 보면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포병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 한국 무기는 탑티어 수준이야. 그렇죠. 나토 몇몇 국가에서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다 있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한국이 저렴하고 생산 속도가 빠른 이유는 투자를 계속 많이 했기 때문이야. 반면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 전쟁으로 이제서야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외에 유일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야.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고로 그 마르첼 치올라크 루마니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루마니아는 지난해 이미 그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공을 수입을 했었고요. 이제 K9까지 도입한 만큼 앞으로 루마니아의 현명한 선택이 기다려지는, 즉 폴란드의 뒤를 잇는 유럽 깐부로 방위산업 협력 국가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비공식 그 국보 있죠. 손흥민, 봉준호, BTS,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 일하는 그 페이커, 거기에 플러스 뭐 K9 이렇게 그 반열에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위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거예요. 월클 그렇죠 월클. 네. 그 월클급에 맞게 K9도 지금 글로벌한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예. 우리 국군을 넘어서 외국군 장병을 상대로 K9 자주포 연수를 최초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 그래요? 예, 지난 7월에 그 육군 국제 과정을 개설을 해서 호주, 폴란드, 이집트 군에게 K9 운용 방법을 전수한 거죠. 외국인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필기도 하시고, 네, 동시 통역도 하고. 네, 공부를 하시고 또 실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또 K9 자주포를 이제 응급 상황 때 직사로 사격하는 법 같은 거. 진짜 응급 상황. 예. 네, 이런 것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포 방열 시스템, 이 사격 준비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이제 방열하는 법.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배우자는 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군의 K9 운용 노하우를 교육을 했고 무기를 팔면서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하는 예. 굉장히 좀 대단한 그런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의료 장비를 이렇게 만약에 그 거래했을 경우에 이렇게 계속해서 뭐 AS 하잖아요. 가서 뭐 기술 지도도 하고 예. 업데이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많이 썼으니까 오래 써왔으니까 노하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전수해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할 텐데 이런 또 좋은 또 시스템을 또 마련했네요. 호주에서 온 매슈 깁슨 밀러 소령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교관들이 제공하는 기술과 지식과 경험이 호주군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런 또 호응이 높다 보니까 올 11월에는 2차 국제과정도 개설이 된대요. 벌써. 네. 예. K9뿐만 아니고 K2 운용 정비법 이런 4개 과정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번에 교육에 참여한 3개국에 더해서 튀르키예, 카타르가 이미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참가국도 더 늘 것 같고 그리고 과정이 지금까지 4개 과정인데 우리 무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과정도 더욱더 이렇게 폭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수출 무기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K 방산의 격도 높이고 그리고 수출에도 긍정적인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 누가 생각했는지 저는 하여튼 본 게임 하면서 국방부가 좀 훈장도 많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K9 수출이 쭉쭉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생산 속도도 당연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60문 이상을 완성을 해서 폴란드에 납품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집트와 폴란드 2차 사업용 K9은 물론이고 추후 루마니아 K9 등 이런 그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양산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 앞으로 그 호주에서도 K9이 생산이 돼요. 호주에서. 호주에서 K9을요? 네. 그러니까 K 방산의 그 첫 해외 생산 기지인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갑차 생산 시설 H-ACE가 예. 지난 8월 완공된 덕분이죠. K 방산 수출 전초 기지가 될 이 H-ACE는 내년 1분기 펀치맨으로 불리는 AS9 30문, 그러니까 AS9 호주판 K9이죠. 요 30문과 호주형 탄약 운반 장갑차 AS10 역시 K10 호주형이죠. 이거 15대를 각각 생산하게 됩니다. 예. 지금도 뭐 K9은 훌륭하지만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실 정말로 그런 것이 K9은 지금 현재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을 했는데 네. 지난 7월에 차륜형 자주포 형태의 새로운 K9이 공개됐습니다. 바퀴? 네, 예. 물론 모형이지만요. 이렇게 바퀴 차륜이 달려있는 걸 알 수가 예. 있죠. 개발 중인 지금 KT-즘 발사 차량에다가 K9A2 차기 자주포의 포탑을 개조해서 장착한 모습입니다. K9A2는 이제 완전 자동화에 성공해서 지금 장전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 우수한 분당 사격 능력도 갖추고 있죠. KT-즘 발사 차량 또한 방탄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국내나 중동 지역에 수출이 되면서 사막이나 산지 환경에서 우수한 기동성을 이미 검증을 받았는데 이 두 조합만 봐도 차륜형 자주포에 요구되는 그 기동성 그 부분을 100% 충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하여튼 뭐 궤도형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뭐 현지 가다 보니까 이거 차륜형이 뭔가 많이 이렇게 그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차륜형 자주포 개발 아무래도 그 영국 저희가 또 이거 밀리터리끼리 해야지 왜 밀리터리에 정치가 들어가냐 제가 보다 뚜껑 열리는 바로 그 영국 영향도 있었겠죠 차륜형 개발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국의 MPF 그러니까 자주포 사업에서 독일의 그 RCH 155 차륜형 자주포에게 패배했던 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RCH 155는 155mm 자주포 중에서 최초로 이동 간 사격이 가능해서
적의 포격이라든가 드론 공격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서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작전 지역 이동할 때 궤도용 자주포는 이제 굉장히 먼 거리 가려면 별도의 수동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하는 반면에 차량용 자주포는 스스로 수백 킬로미터 정도의 도로를 주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운용 유지 비용도 궤도형이 사실은 좀 더 비싸고 그만큼 또 정비에도 인력이 좀 더 필요하죠. 근데 다만 이 RCH-155는 차량용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인 경제성 측면에서는 K9보다 되려 모자라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K9의 경우는 사거리도 RCH-155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이 포신이 더 긴 58 구경장 요 포로 장착될 가능성도 지금 타진이 되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유도 포탄을 적용하면 7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개조된 K9A2 포탑은 모듈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량에,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금 보여준 이 KT진 발사 차량 말고도 뭐 그 나라가 원하면 그 나라가 원하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구에 따라서 이 KT진 차체 말고 예를 들면 한화에서 스스로 만들고 있는 타이곤 장갑차라고 있습니다. 예. 차량 장갑차인데 거기에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림만 그려보면 이렇게 타이건 위에 포 박으면 진짜 RCH-155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그러면 타이건으로 이렇게 차체를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완전 트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갑차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지형 극복이 일반 트럭보다는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궤도형과 같은 야지 기동성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반 트럭 위에 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동성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뭐 사실 뭐 포 자체의 성능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 기동간 사격만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가격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잘 그러니까 잘 보완을 하면은 아마도 더 큰 인기를 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그 여러 상황에 맞게 옵션이 많다. 뭐 이것만 하더라도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K9에 이어 또 다른 수출 대박을 기다리는 게 있죠. 우리 지상군의 원투펀치 K9 그리고 K2 아니겠습니까? 네. 올 상반기에 K2 생산 공장 가동률이 107.5%였대요. 이거 많이 고생하셨네요. 107%도 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한계를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뭐 그 K2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2년에 폴란드와 맺은 K2 수출 계약은 총 1,000대죠. 근데 1차 납품 물량 180대는 내년까지 이제 모두 인도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관건은 나머지 820대에 대한 2차 수출 계약을 언제 이제 도장을 찍느냐. 아직 도장을 안 찍은 상태군요. 예, 뭐 그 정확하게 완전히 이제 체결하는 부분이 남은 거죠.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18일에 폴란드의 PAP 통신의 마르친 쿨라색 국유 재산부 차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현대로템과 K2 전차의 국산화를 위한 실행 계약이 곧 체결된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건 뭐 꽤 긍정적인 소식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세부 날짜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폴란드 차관이 직접 K2 전차 계약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수주기대가 더 높아진 상태고요. 또 일각에서는 9월에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될 폴란드의 국제방산전시회 MSPO K2의 잔여 물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라는 기대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분 K2 820대 수출 정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게임도요. 네. 뭐 폴란드 측에서도 바로 사인해도 아쉬울 게 없는 게 뭐 이런 거죠. 2차 계약분에 해당하는 820대는 폴란드 버전. K2P 그렇죠. 이걸로 공급이 됩니다. 320대는 국내에서 500대는 폴란드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K2 구성품 제조 공정과 최종 조립 공장을 폴란드에 두고 수리 및 유지 보수 능력도 같이 갖추게 될 계획입니다. 폴란드가 그 K 방산의 동유럽 장비 허브로 자리 잡게 된다는 말을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인접국에서 K 무기를 K 방산 무기 체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국 업체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폴란드 업체들이 나중에 그 창정비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루마니아에서 그 K9 구매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로서는 한국 무기를 통해서 동유럽 병기창 역할을 하면서 자국 방산업계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동유럽에 진출할 그 국산 무기 체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일례로 그 루마니아에 그 K2를 수출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 가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전차를 가지고 가서 사격을 하면서 이런 노력들이 진행 중이니까요. 결국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가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뭐 정비 시설 만들고 챙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는 더 많은 장비들을 국내 생산해서 더 다른 국가들한테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현지에 이렇게 폴란드 같은 국가가 딱 있어서 정비와 AS를 현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신뢰도가 훨씬 높아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K2 해가지고 돈을 뭐 쓰긴 쓰는 건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니까 폴란드 아무튼 그래서 그 820대 이제 도장 좀 빨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루마니아의 K2가 이렇게 가면 폴란드도 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내용들도 뭐 생길 테고요. 네, 사실 그 노후화가 심각한 루마니아 전차 약 240대를 지금 교체하는 사업에 K2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규모는 5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일환으로 지난 5월에 또 루마니아에서 K2 실거리 사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K2 기동 영상에 달린 그 루마니아 밀떡들의 댓글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섹시하다. 정말 좋다는 얘기죠. 정말 좋다는 얘기죠. 밀떡들 특유의 관점이죠. 이거 BSDA에서 봤어. 사실 K2는 폴란드보다 루마니아에 더 잘 맞아. 왜요? 왜냐하면 루마니아와 한국은 모두 산악 지형이고 K2는 바로 그런 지형을 위해 설계됐다는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루마니아가 그렇군요. 그리고 또 K2와 M1A2의 가격 차이를 고려를 하면 K2는 아주 유능하다. 그리고 어쩌면 미국의 장비들보다 더 유능하고 사실 뭐 가성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또 칭찬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루마니아 K2 실사격 현장에서 촬영을 저희가 했었지 않습니까? 제작진들이. 그때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저희 직접 들었고요. 루마니아 고위급 군 관계자의 그 순도 100%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권 문제로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루마니아 K2 전차 공급 사업은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쯤에 아마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고 현지 반응이 이렇게 좋은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굳히기 한 방 정말 쐐기를 박을 만한 뭐 K2에 뭐 이런 거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 개최가 되는 유럽 최대의 지상 무기 체계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4가 지난 6월에 개최됐는데요. 여기에 우리 차세대 전차 K2 EX의 실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이죠. K2 EX는 K2 익스포트의 줄임말로 K2의 수출형 모델인데요. 이 실제 차량은 하드킬 방식의 APS, 즉 능동방어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밖에 원격 무장 장치, 그다음에 360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전장 상황 인식 장치 등 다양한 최신 장비도 추가해서 성능을 대폭 강화시켰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전차의 운용성을 높이고 생존성도 강화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K2의 수출 버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군의 날 기념 본게임2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로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전 솔직히 모르는데요. 도대체 국군의 날에 왜 10월 1일인지 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은 3.1운동이 일어난 날이고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고 8월 15일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고 10월 9일은 한글이 창제된 날이죠.
이처럼 기념일은 시작된 날이자 일어난 날이며 세워진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국군의 날 역시 국군의 창설된 날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국군의 역사적인 상징인 날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국군의 날을 왜 10월 1일로 정한 걸까요? 국군의 날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국군에게 성원을 보내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해외 각 나라들도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기념일 자체를 국가 축제 또는 경축 행사로 간주해 일주일의 기간을 정해 이벤트가 있는 행사를 치르는 국가도 있죠. 미국은 1949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통합된 기념일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처음으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던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고요. 중국은 자군이 출발한 1927년 8월 1일 난창 봉기를 기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18년 혁명 당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던 날짜에 유래해 매년 2월 23일을 조국 수호자의 날로 정해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죠. 이날을 국군이 처음 탄생한 날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군 탄생이 정식으로 공표된 날은 8월 15일이라 볼 수 있는데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이때 정부조직법 제14조를 법적 근거로 국방부가 설치됐기 때문이죠. 다음 날인 8월 16일 취임한 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은 우리 육해군 각급 장교는 대한민국 국방군으로 편성되는 명예를 획득하게 됐다는 국방부 훈령 1호를 통해 국군 탄생을 공식 선포하기도 했죠. 국군이 처음 탄생한 날도 아니라면 국군의 날은 대체 왜 10월 1일로 지정된 걸까요? 6.25 전쟁을 통해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1956년 9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하는데요. 당시 국무회의 심의 경과표를 살펴봐도 3군 통합의 정신과 국군의 사기 그리고 국민의 국방 사상을 함양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재정 시간을 절약한다는 설명 정도만 있고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죠. 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보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한 이유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군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육해 공군과 해병대 창설 기념일은 제각각 달랐는데요.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날을,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해군의 뿌리가 되는 해방병단의 창설일을 기념일로 각각 삼았습니다. 해병대 또한 1949년 4월 15일을 창설일로 기념했고요.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날을 창설일로 정해 기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일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에 1956년 대통령령 제173호를 통해 10월 1일을 단일화된 국군의 날로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각 군별로 창설 기념일이 제각각이었던 육해공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제일 마지막으로 공식 출범한 공군의 창립일인 1949년 10월 1일에 맞춰 국군의 날로 의결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군이 6.25 전쟁 중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추정인데요.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수세에 몰렸던 우리 국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 서울을 수복한 뒤 다시 북으로 진격하며 38도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9월 15일이나
서울을 수복한 9월 28일이 제격일성 싶지만 굳이 38선 돌파에 의미를 둔 건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침한 것은 전반전에 불과하고 반대로 우리가 38선을 넘은 건 후반전의 시작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를 지키는 국군 장병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국토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목숨으로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에게 고맙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이거나 군인의 가족입니다. 국민의 군대, 대한민국 국군과 우리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군의 날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 개양한다는 사실 뭐 다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그건 알죠. 예. 국군의 날은 엄연히 법적으로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다 함께 잊지 말고 태극기를 개양해서 국군의 날을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장병분들 보시면 항상 뭐 반가워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 다음 노려볼 우리의 후보국 어딥니까? 아시는 것처럼 K방산의 활동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만 해도 수출국이 폴란드 등 이제 4개 국가였는데 지난해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3배네요? 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동안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올해는 연말까지 15개 나라 이상 수출하는 걸 목표로 잡고 계속 신규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결과로 최근에는 심지어 중남미 국가의 방산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와, 중남미면은 뭐 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지구 반대쪽. 그 뭔데? 거기서 우리 K방산 무기가 필요한가 보군요. 어떻게 그 우리의 무기가 중남미 시장을 뚫었대요? 그러게요. 참 멀고 해서 좀 낯선 느낌이 있는데 중남미의 함정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배? 네네, 배. 뭐 다 아시다시피 직항도 없고 중남미 가는 거는 다 미국 돌아서 가야 되고 뭐 다 합치면 대기하는 것까지 따지면 24시간 걸리고 이러는데 그렇게 도착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페루. 예. 이 페루의 함정 4척을 우리나라와 함께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에 HD 현대중공업이 해군 산하 국영 조선사이자 방산업체인 시마 페루하고 함정 4척을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그리고 2,200톤급 원해 경비함 한 척, 그리고 1,400톤급 상륙함 2척을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인데요. 규모는 약 4억 6,290만 달러, 6,170억 원. 엄청난 규모네요. 큰 규모네요. 예, 적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한국이 중남미 방산 시장에 뛰어든 지 70년 만에 거둔 최대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뭐 노크라고 있었군요.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15년간 페루 정부 그리고 해군과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단순 뭐 6천억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이 소식이. 예, 15년이면 꽤 긴 기간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호위함 5척, 원해 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6월에 이제 페루 지사 설치를 승인을 하고 현지 거점으로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리 투자를 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해군이 이제 퇴역시키는 함들 2016년에 경주함을 페루에 줬고요. 2022년에는 순천함을 페루로 줬습니다. 그래서 운용해봐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딱 우리 이제 함정들을 굉장히 낡은 함정이지만 딱 준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살래? 그러니까 한국의 함정의 어떤 그 맛을 뭐 성능을 이렇게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페루 분들이. 이거 한 30년, 40년 전 거야. 요즘 거 새 거는 어떻겠어? 얼마나 좋겠니? 그 퇴역함을 진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는지 대단합니다. 뭐 이제 함정뿐만 아니라
중남미 수출 소식이 더 있는데요. 지난 4월에 페루 육군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바로 K808 백호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육군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최종 계약이 이행이 되면 차륜형 장갑차 뭐 대수 한 30대 정도인데 사실 뭐 이거 이 나라 규모 생각하면 엄청난 크기죠. 그래서 시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약 한 6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한 80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안데스 산맥을 띄고 있는 페루는 해안, 고원, 열대우림 등 정말 그 지리적 다양성이 큰 나라입니다. K808 백호는 우수한 기동성을 기반으로 전방 야지에서도 신속한 병력 수송이 가능한 보병 전투용 장갑차인 만큼 페루에서 최상의 기동력을 발휘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번 페루 진출은 K808 백호의 첫 해외 수출이면서도 국산 전투 장갑 차량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라고 해서 더 의미가 있죠. 최초라고 하는 건 그다음에 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중남미가 어떤 무기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과거 소련? 그렇죠. 과거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거는 역시 러시아예요. 그 이제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중남미 그 대부분 국가 한 10여 개 국가들에 걸쳐서 그 러시아, 중국 이 나라들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고요.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한 이제 10년간 이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산은 27.7%, 중국산은 4.6%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은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중러 무기 수입이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중남미 자체에 뭐 이렇게 큰 국제 안보의 위협은 없습니다만은 뭐 대테러, 마약 범죄, 난민들로 인한 국경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무기 체계에 관한 수요는 굉장히 꾸준한 편입니다. 이처럼 변화가 생긴 중남미 방산 시장을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는 거죠. 이때 저희가 조금 더 페루를 위해서 우리의 그 현대적 무기 체계가 조금 더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음 타자 없습니까? 사실 뭐 알게 모르게 페루가 계속 또 말씀하셨지만은 은근히 우리나라 무기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 그래요? 뭔가 그 중남미의 폴란드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저도 그렇죠. 네. 뭔가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항공기를 도입한 나라가 바로 페루입니다. 이번에 공군까지? 네. 이미 오래전에 오래전에요? 2012년에 네. 현지 수출형 무장 겸용 훈련기인 KT-1P 이제 20대를 계약을 했었죠. KT-1P요? 네. 최초 4대는 한국에서 만들고 나머지 16대는 페루에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이미 지났죠. 10여 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초음속 경공격기인 FA-50 수출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 도달을 한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죠. 예, 이게 또 우리만의 상상이 아니고 지난 7월에 페루 매체들이 페루 정부가 한국과 20대에서 24대의 FA-50 경전투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요? 그 규모가 꽤 될 것 같은데요? 네, 연말까지 약 7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4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그 예상도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요. 페루 공군은 미국산 A-37B 드래곤 플라이 경공격기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MB-339 훈련기를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에 FA-50 경전투기가 유력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 아니라 페루 현지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으니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카이가 지난 7월에 페루 국영항공정비회사인 세만하고 FA-50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부품 공동 생산한다고 FA-50이요? 거기서 부품 만들어서 한국에서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좋은 소식인데요. 일단 반갑습니다. 반가운 소식. 예. FA-50 경전투기가 페루에 수출이 되면 초도분을 제외한 나머지 16대 이상은 현지에서 조립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방안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페루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이게 중남미 시장 전체가 뭔가 좀 따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또 페루 이외에 우리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K방산이 이제 다음에 기회를 찾는 땅,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중남미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또 있죠. 예. 중남미예요? 예, 그 1949년 5월에 남미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전통적 우방국가. 그 다음에 예, 2004년, 요거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2004년 4월에 우리나라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 칠레입니다. 아, 칠레. 예, 칠레. 칠레. 예. 아, 칠레가 또 그렇게 우리랑 예, 예.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까운 그 국가였군요. 호의를 계속 보여온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칠레는 지난 1986년부터 기아차를 구입을 해서 군용차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그 칠레 해병대가 국산 소형 전술 차량 KLTB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초에 칠레 대형 화재 지역에 이 KLTB를 투입해서 화재 구호 작전에 활용하는 등 사실 이렇게 한국 방산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현지에서 이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중남미에? 네, 바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했던 콜롬비아입니다. 아,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의 범정부 방산시장 개척단은 콜롬비아에서 중남미 방산 수출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시장 개척에 이미 힘쓰고 있고요. 콜롬비아는 지금 매년 국방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경공격기 역시 FA50의 잠재적 수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 2월에 한국 방위사업청하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군의 감항당국, 이건 항공우주군에 해당됩니다. 감항당국이 군용 항공기 감항 인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FA50 도입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또 있습니다. 은근히 중남미에 우리가 지금 교두보를 많이 만들면서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게 우리가 좀 몰랐던 게 약간 좀 뭐 죄송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예. 네. 지난 8월에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그 도미니카 공화국 예.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 우주산업 카이를 관심 있게 둘러보시고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하고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죠? 예, 그러네요. 예. 도미니카 공화국은 사실 지난해에도 군용 장갑차랑 헬리콥터 등을 구입하는 등 대규모 군사 장비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FA50 수입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예. 정말 그 K방산의 날개라고 할 수 있는 FA50. 중남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좋은 소식이 뭐 도장을 찍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세계 창공군룩이라는 FA50이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산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해서 성능과 기술력을 진짜 이 온몸으로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 무대는 지난 그 7월부터 8월에 걸쳐 그 호주의 다윈 기지에서 진행된 2024 피치블랙 훈련인데요. 이번 훈련은 미 공군의 F-22 랩터, 그다음에 이탈리아 공군의 F-35B, 그리고 프랑스 공군 라팔, 그다음에 인도 공군의 그 수호이 30 MKI 등 16개국 공군이 자랑하는 가장 최강의 전투기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국적 연합 공중 훈련에 그 우리 기술로 제작된 전투기가 이 해외에서 이렇게 정식 데뷔한 거, 이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로 평가받을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뭐 FA50이 좋다 굳이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딱 하면 그냥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다 그냥 검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2024 피치블랙에 참가한 이 FA50이요. 네. 우리 군 FA50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군 게 아니라고. 그럼 뭐 또 다른 나라 것도 있습니까? 아니까. 이름만 같은 아니 어디 거라는 거예요? FA50은 맞는데 네. 그냥 그 FA50이 아니라 FA50 정말 환상적이다. 판타스틱. 예.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품질 하나 좋을 것 같다. 그것 예.
이집트와의 100대까지도 100대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 100대라니. 이라크의 육군 항공사령관이 방한을 했어요. 방공사령관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하셨고 예. 호주가 신형 호위함을 구매하는 C3000, SEA 3000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 10조 원입니다. 이거 6배. 그 60조. 예, 그래서 캐나다의 사업도 있습니다. 미 해군의 전투함을 우리가 직접 건조하자라는 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미 군함을 우리가 만들자. 네. 이건 또 기가 막힌 생각인데요. 예. K방산 열풍으로 뜻밖의 수혜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